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북한강. 그 강줄기가 뱀처럼 굽이치며 험준한 산세를 휘감아 도는 땅. 강원도 화천 이곳의 시간은 도시보다 더디게 흐르는 듯 했지만 군대의 시간은 예외였다. 여름에는 지독한 폭염과 습기가, 겨울에는 살을 내는 칼바람과 폭설이 온 땅을 지배하는 곳. 그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육군에 살아있는 전설.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가 강철 같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북진선봉이라는 네 글자의 구호 아래. 그 어떤 부대보다도 강인한 훈련과 서슬 퍼런 군기를 자랑하는 곳.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칠성부대 예하 최전방 경계 임무를 맡은 제5보병연대, 통칭 독수리연대, 그 연대의 심장부인 병경식당은 매일 3번, 고된 일과 속 유일한 쉼터이자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배식구에서 쉴 새 없이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식판과 숫저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요란한 교향곡, 짧은 식사 시간 동안 잠시나마 해방감을 만끽하는 장병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한데 뒤섞여 거대한 활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생동감 넘치는 공간 속에서도 유독 시간이 멈추고 소음이 차단된 듯한 차가운 섬이 하나 있었다. 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 창가로부터 들어오는 희미한 빛마저 다른 이들의 건장한 체격에 가려진 곳. 그곳은 이서윤 하사의 자리였다. 그녀는 가스물을 넘긴 앳된 얼굴을 거의 식판에 파묻다시피 하고 있었다. 부사관학교에서 배운 고든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잔뜩 웅크린 등은 세상의 모든 질책과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 위태로워 보였다. 부모님이 직접 이발소에 데려가 우리 딸 군인답게 멋지게 잘라주세요 라며 자랑스러워했던 그 짧은 머리카락 사이로 왼쪽 눈두덩과 뺨에 걸친 검붉은 멍 자국이 선명했다. 급하게 PX에서 산 비비크림으로 덧발랐지만 폭력의 흔적은 그 얄팍한 화장수를 비웃듯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멍은 이미 시간이 흘러 푸른 기운을 넘어 짙은 보라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 앞의 식판은 거의 그대로였다. 오늘의 메뉴는 쌀밥과 얼큰한 순두 부찌개, 제육볶음, 콩나물 무침, 그리고 깍두기. 다른 장병들에게는 고된 훈련 뒤에 꿀맛 같은 성찬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도저히 삼킬 수 없는 모래알과 같았다. 숟가락을 쥔 손은 수전증 환자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저 멀건찌개의 국물을 의미 없이 휘젓거나 밥알을 으깨어 뭉개는 무의미한 동작만 반복할 뿐이었다.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구멍이 조여왔다. 그녀는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이 공간에서 투명인간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의 맞은편,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간부석 테이블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어머, 황 상사님, 이거 제육볶음 맛 좀 보세요. 오늘 취사병이 실력 발휘 좀 했나 봐요. 기름기가 좌르르 흐르는 게 딱 상사님 스타일이네. 날카롭고 교태 섞인 목소리. 주인공은 김나리 중사였다. 그녀는 화려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능숙한 화장과 몸의 곡선을 따라 칼같이 줄인 전투복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젓가락은 윤기가 흐르는 고기 한 점을 정확히 집어 맞은편에 앉은 황지수 상사의 식판 위에 올려놓았다. 어디 보자. 괜찮네. 김중사. 말대로 오늘 밥맛이 좀 나는군.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고. 내 스타일이겠지. 너 고기 좋아하잖아. 무심한 듯 툭 내뱉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황지수 상사는 독수리 연대 여군 부사관들 중 최선님이었다. 짧은 커트 머리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은 그녀가 이곳 화천의 험준한 군 생활 속에서 10년 넘게 쌓아온 권위와 경력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즐겁게 식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음식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바로 식당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이서윤 하사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소, 그리고 감시라는 단어가 서려 있는 듯한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마치 먹이를 앞에 두고 여유를 부리는 맹수처럼 그들은 이서윤 하사의 모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예리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김나리 중사가 입술을 비죽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꼴 좀 봐. 밥도 제대로 못 삼키는 거. 저러니 일을 그 모양으로밖에 못하지. 저녀는 또 언제쯤이나 빠지려나. 볼 때마다 재수 없어서 밥맛이 다 떨어지네. 황지수 상사는 아삭한 깍두기를 씹으며 대꾸했다. 내버려둬.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요즘 애들은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들어. 몸으로 직접 느껴봐야 아, 군 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다니까. 칠성부대 왔으면 칠성부대답게 커야지. 안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혹함은 식당의 소음을 뚫고 이서윤 하사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서윤 하사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 더욱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온몸의 신경은 그들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능 뒤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과 귓가의 환청처럼 맴도는 비웃음 소리에 숨이 막혀왔다. 차라리 지금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이 공간에서 투명인간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의 귓게는 며칠 전에 끔찍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똑바로 안 해보고서 양식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 너는 머리가 장식이니 하사라는 계급장이 아깝다. 아까워 텅 빈. 행정반에 울려 퍼지던 김나리 중사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던 황지수 상사의 차가운 질책. 됐어. 김 중사, 쟤한테 뭘 기대해. 말기도 못 알아듣는 애한테. 그냥 우리가 다시 하는 게 빨라. 그리고 마침내 행정반의 낡은 철제 캐비닛으로 거칠게 밀쳐지고 뺨 위로 날아들었던 손바닥의 감촉. 그 순간의 충격과 고통. 그리고 수치심. 그 모든 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간부들은 그들의 관계를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는 연대 내 여군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력이었다. 그들에게 밉보이는 것은 곧 자신의 군 생활이 험난해짐을 의미했다. 침묵은 암묵적인 동조였고 방관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비겁한 생존 방식이었다. 이서윤 하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음식을 넘길 자신이 없었다. 체한 듯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판을 들었다. 잔반을 버리는 내내 등 뒤에 꽂히는 두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화천의 겨울 칼바람 속을 맨몸으로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식당을 빠져나와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섰을 때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해방감은 잠시뿐이었다. 곧이어 닥쳐올 오후 일과, 그리고 또다시 마주해야 할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자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칠성부대의 겨울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이서윤 하사의 마음은 이미 가장 깊고
어두운 혹한의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다. 이서윤 하사가 일으킨 작은 파문이 차에 가라앉기도 전 변경식당의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인물이 등장했다. 식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헌병 완장을 찬 검은 전투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다. 180cm가 훌쩍 넘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날카롭고 예리하게 벼려진 칼날 같은 눈빛. 그는 식당 내부를 천천히 하지만 집요하게 훑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이제 막 입대한 이등병들의 경직된 자세부터 식사를 거의 마친 말년 병장들의 능청스러운 표정까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수다스럽던 입술이 굳게 닫혔다. 박건우 소령,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의 헌병대장이었다. 그의 등장은 예고 없는 폭풍과도 같았다. 사단 헌병대장은 부대 내 법과 규율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특히 박건우 소령은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그 어떤 불이나 편법도 용납하지 않는 성격으로 칠성부대 내에서는 이미 명성이 자자했다. 그의 별명은 칠성의 눈, 7개의 별처럼 사단 내의 모든 어두운 구석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타 부대 중령을 원칙대로 처리해 징계를 받게 한 일화는 그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 및 궁위 순찰을 위해 제5보병연대 식당을 찾은 길이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사단 헌병대 수사관들의 굳은 표정은 이 순찰이 결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배119부터 확인한다. 조리도구 위생, 식자재 유통기한, 남은 음식물 처리까지 규정대로 전부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린 박건우 소령은 직접 식당 내부를 순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부드러웠지만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병들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식세만 집중하는 척했다. 간부석에 앉아있던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 역시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들은 재빨리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하필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애써 태연한 척 식사를 계속했지만 평소와 같은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박건우 소령의 시선은 식당 전체를 훑다가 한 곳에 멈췄다. 식당 구석. 거의 비어있는 식판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는 이서윤 하사의 모습. 주변의 활기찬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녀의 모습은 잘 짜인 군대라는 그림 속에 이질적인 얼룩처럼 단번에 그의 주의를 끌었다. 상태가 이상한데 그의 예리한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단순히 식욕이 없거나 몸이 좋지 않은 장병의 모습과는 달랐다. 그녀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절망과 체념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박건우 소령은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다. 그의 움직임을 감지한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나리 중사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왜 저쪽으로 가시는 거지? 황지수 상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박건우 소령은 이서윤 하사의 테이블 앞에 섰다. 하지만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듯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소속과 이름이 뭔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이서윤 하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사단 헌병대장 박건우 소령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당황한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렸다. 제5보병연대 지원중대 이서윤 하사입니다.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고개 들어봐. 박건우 소령의 목소리는 한 톤 더 낮아졌다. 그의 시선은 이미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상처의 그림자를 포착하고 있었다. 이서윤 하사는 망설였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애써 감추려 했던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다. 그녀의 시선은 도움을 청하듯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를 향했다. 하지만 그들은 차마 박건우 소령의 시선을 의식해 이쪽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식판에 코를 박고 있었다. 그들의 싸늘한 외면은 이서윤 하사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다시 말하지, 고개 들어. 이번에는 명령이었다.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음을 깨달은 이서윤 하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체념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녀의 눈동자가 박건우 소령의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났다. 비비크림으로도 가려지지 않은 검붉은 멍자국, 부어오른 눈두덩이, 희미하게 남은 긁힌 자국까지. 그것은 결코 스스로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명백한 악의적인 폭력의 흔적이었다. 그 순간 박건우 소령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화천의 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식당 전체의 공기가 그의 분노에 압도되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천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겁고 무서웠다. 박건우 소령의 시선이 이서윤 하사의 얼굴에 고정된 순간 변경식당을 감싸고 있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왁자지껄하던 활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굳어졌고 수백 명의 장병들은 각자의 식판에 코를 박은 채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헌병대장이 아닌 법과 규율 그 자체를 의인화한 압도적인 권위였다. 그는 굳게 닫힌 입술과 차가운 눈빛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했다. 박건우 소령은 이서윤 하사의 테이블에서 고작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에 도열한 수사관들의 표정 또한 차가웠다. 그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 그 칠성의 눈이라 불리는 날카로운 시선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의 전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서윤 하사가 미동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모습, 그녀가 식판을 앞에 두고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멀리서 자신들의 테이블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애써 외면하는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의 모습까지, 이 모든 파편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명확하고 추악한 그림을 완성했다. 고개 들어. 그가 내뱉은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낮고 단호했다. 마치 북한강의 얼음을 깨는 소리처럼 차가웠다. 이서윤 하사의 온몸은 심하게 경련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좌우로 흔들렸고 그 눈빛은 감히 박건우 소령의 눈을 마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간부석을 향해 도움을 청하듯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가 믿었던 보호자들은 이제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박건우 소령의 존재가 자신들의 안락한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다시 말한다. 고개 들어. 이서윤 하사. 이번에는 이름이 명시된 직접적인 명령이었다. 박건우 소령의 목소리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이서윤 하사의 어깨는 크게 들썩였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에서 반항이라는 단어는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은 박건우 소령의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박건우 소령은 충격에 휩싸였다. 비비크림으로도 가려지지 않은 검붉은 멍 자국과 부어오른 눈두덩이,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하게 남은 긁힌 자국까지. 그의 직감이 경고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명백하고 악의적인 폭력의 흔적이었다. 그의 얼굴은 화천의 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갔다. 그의 분노는 폭발하듯 솟구쳤지만 그는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빛은 모든 감정을 지우고 오직 차가운 분노와 날카로운 심판의 빛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식당 전체를 압도했다. 모든 이들이 그의 분노를 피부로 느꼈다. 그의 시선은 이서윤 하사의 얼굴에서 천천히 움직여 간부석에 앉아있는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세계로 향했다. 두 사람은 박건우 소령의 시선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애써 태어난 척하던 그들의 얼굴은 이미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나리 중사의 손에 들린 젓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황지수 상사는 입안에 깍두기를 씹는 것을 멈췄다. 하필이면 박소령에게.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왕국이 단 한 사람의 눈빛에 의해 산산조각 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쌓아올린 권위는 박건우 소령의 눈앞에서 한없이 허약한 모래성처럼 보였다. 박건우 소령은 다시 이서윤 하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 아주 희미한 연민과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의 전말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궁의문란이나 하극상이 아니라 힘의 불균형 속에서 벌어진 추악한 폭력 사건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질문은 불필요했다. 그는 조용히 이서윤 하사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내민 손길은 단순한 접촉이 아닌 이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나 좀 따라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 있었다. 그는 흐느끼는 이서윤 하사를 부축해 식당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식당에 남겨진 모든 이들의 충격과 공포,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인 시선이 쏟아졌다. 특히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굳어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 7성 부대에 경고해 보였던 침묵의 카르텔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헌병대 본부. 그곳은 연대의 다른 공간들과는 사뭇 다른 공기를 가지고 있었다. 딱딱한 규율과 절차가 지배하는 공간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단 내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곳이기도 했다. 박건우 소령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듯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진행 중인 사건 서류들이 각을 맞춰 쌓여 있었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군형법정과 수사 관련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박건우 소령은 흐느끼는 이서윤 하사를 집무실 안쪽에 푹신한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는 말없이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군대에서 마시는 달콤한 커피는 때로 그 어떤 위로보다 효과적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든 이서윤 하사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박건우 소령은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맞은편 소파에 앉아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수많은 장병들의 사연을 마주해 온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집무실 안에는 이서윤 하사의 흐느낌과 달콤한 커피향, 그리고 벽에 걸린 칠성부대 마크를 비추는 형광등 소리만이 전부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이서윤 하사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박건우 소령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과 의지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좀 괜찮나? 박건우 소령이 조용히 물었다. 이서윤 하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서윤 하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곳에서 나눈 대화는 군사경찰의 수사 기밀로서 절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아. 그리고 나는 헌병대장으로서 이 하사의 편에서 이 사건을 해결할 거야.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말해주면 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 모든 것을 말해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이서윤 하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거대한 돌덩이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는 생각에 다시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굳게 봉인해 두었던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헌병대장 박건우 소령의 집무실은 바깥에 차갑고 험준한 산세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와 안정을 머금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북한강의 물길이 굽비치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한 점 없이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했다. 그 침묵 속에서 이서윤 하사의 흐느낌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두 손으로 감싼 믹스커피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온기만이 그녀의 몸에 남은 유일한 온기였다. 박건우 소령은 그녀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재촉이 아닌 그녀가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깊은 이해의 표현이었다. 긴 침묵이 흐른 후 이서윤 하사는 붉어진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소령님,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들에게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오랜 기간 보복의 덫에 갇혀 있었다. 이 하사, 괜찮아. 이제 안전해. 박건우 소령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불씨를 던졌다. 이곳은 헌병대 집무실이야. 군대 내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 중 하나지. 그리고 나는 이 하사의 편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껏 혼자서 감당했던 모든 것을 말해줘. 그게 이 하사가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야.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이서윤 하사는 댐이 무너지듯 감정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억눌렀던 흐느낌을 다시 터뜨렸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자 겪었던 수치심, 좌절감, 그리고 절망에 응축된 분출이었다. 수개월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감정의 덩어리가 마침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쏟아져 내리는 소리였다. 울음이 잦아든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조각조각 부서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그녀가 독수리 연대로 전입 온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전입 왔을 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김나리 중사님은 제게 애송이라고 부르셨고, 제가 입은 전투복은 너무 헐렁해서 봐줄 수가 없다면서 그 자리에서 전투복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당장이라도 PX로 가서 가장 작은 사이즈로 교환해 오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박건우 소령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는 군대 내에서 계급과 권력을 이용한 괴롭힘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의적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정신을 붕괴시키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서윤 하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저는 제가 맡은 행정병 업무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보고서를 수정하고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잘해도 항상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 최선이야. 다시 해. 될 때까지. 처음에는 정말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그냥 이유가 필요했던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그들은 다른 트집을 잡아냈습니다. 황지수 상사님은 말없이 저를 노려보기만 하셨습니다. 김나리 중사님이 저를 괴롭힐 때도 그냥 팔짱을 끼고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그 침묵이 때로는 김 중사님의 날카로운 말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넌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들의 눈빛은 저를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박건우 소령은 무표정하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의 주먹은 무릎 위에서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다. 이서윤 하사가 겪은 것은 단순히 군대 내의 규율을 바로잡기 위한 질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권력형 괴롭힘,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악의적인 행위였다. 이서윤 하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며칠 전 황지수 상사님이 시킨 서류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서류의 순서를 잘못 정리해서 황 상사님이 화를 내셨고 김 중사님이 저를 하사라는 게 이렇게 멍청해서야 군복 벗어라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는데 김 중사님이 제게 종이뭉치를 던지셨습니다. 그때 제가 고개를 들자 황 상사님이 제게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지 마 라고 소리치셨고 김 중사님이 저를 캐비닛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잖아. 라고 소리치면서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김 중사님이 꼴 보기 싫다 라고 말하면서 제 얼굴을 다시 때리셨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날 그 일이 있고 난 후 김 중사님이 제게 이서윤 하사, 우리가 너에게 이래도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해결했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원사님께 뭔가를 보고하고 원사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에게는 뒤를 봐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니까요. 이서윤 하사의 이야기는 한 명의 개인이 겪은 고통을 넘어 부대 내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2명의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뒤에 있는 더 큰 힘에 의해 철저히 고립되고 억압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건우 소령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서윤 하사의 이야기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군내의 부조리가 만연한 곳에서 하사들의 괴롭힘은 그저 작은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급자의 비호 아래서만 가능한 권력의 과시이자 더 큰 부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에게 봐주는 존재, 즉 그들을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해 준다는 원사, 그리고 원사라는 계급은 한 연대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서윤 하사의 이야기를 통해 박건우 소령은 이미 사건의 핵심을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문란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단 내에 깊이 뿌리내린 썩은 권력의 카르텔을 파헤치는 거대하고 위험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박건우 소령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에 서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험준한 산맥과 얼어붙은 강물. 그 모습은 마치 이서윤 하사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과 다르지 않아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차갑게 굳은 얼굴로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이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을 것이다. 군대의 정의를 수호하고 이서윤 하사와 같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집무실 책상에 놓여있던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누른 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사과장, 전 중사, 지금 당장 헌병대로 호출해. 긴급 상황이다. 박건우 소령의 손에 들린 수화기 너머로 한밤중에 정적을 깨는 수사과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령님! 무슨 일입니까 이 시간에? 그는 평소에도 야근이 잦았지만 박소령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긴장감은 그를 즉각적인 비상 상황으로 인지하게 만들었다. 전 중사, 지금 당장 수사팀 전원 집합시켜 완전군장하고 총기는 실탄 장전, 연대장은 보고하지 마. 박건우 소령의 지시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다. 연대장은 보고하지 마. 그 한마디는 이번 사건이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극도로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임을 의미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상급 부대 지휘관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박건우 소령은 그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직권으로 최전방 연대에 대한 야간 긴급 작전을 개시하려 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소령님. 전 중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박건우 소령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 소령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미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했다. 신뢰와 확신, 그 두 가지 단어가 전 중사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즉시 전화를 끊고 수사팀원들을 비상 호출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독수리 연대 여군 숙소는 고단한 일과를 마친 장병들의 단잠으로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서도 김나리 중사의 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황지수 상사 역시 그녀의 방에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식당에서의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헌병대장이 왜 하필 저한테 왔을까요? 서윤이 그년이 우리한테 꼰질렀을까요? 그럴 리 없는데 그렇게 당하고도 감히. 김나리 중사는 손톱을 잘근잘근 씹으며 초조해했다. 그녀의 화려한 외모는 불안감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황지수 상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믹스커피를 휘저으며 김중사를 진정시켰다. 걱정 마, 김중사. 박소령이 헌병대장이라서 좀 까다롭긴 해도 서윤이 그 애송이가 한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증거도 없고 설마 자기 얼굴에 난 멍 때문에 우리를 헌병대에 고발이라도 하겠어. 그건 군대 내에서 매장당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어. 그리고 황지수 상사는 말을 끊고 조심스럽게 방해 문을 확인했다. 그녀는 몸을 김나리 중색에 더 가까이 숙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원사님께 이미 다 말씀드려 놨어. 그냥 애들 버릇 좀 잡으려다가 좀 과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원사님도 요즘 애들은 군기가 너무 빠져서 큰일이라고 하시면서 다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박소령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원사님 라인을 건드릴 수는 없어. 우리 뒤에는 그분이 있잖아. 그분이 이 연대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너도 잘 알잖아. 황지수 상사의 말에 김나리 중사는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원상철 원사님. 독수리 연대에서 그의 이름은 곧 법과 같았다. 군대에서 최고참 부사관인 원사는 수십 년간 연대에 뿌리내린 인맥과 정보망을 통해 보이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의 허락 없이는 연대 내에서 어떤 일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고 심지어는 장교들도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롭힘의 대가로 얻는 온갖 비리와 특혜가 원상철 원사와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거대한 산이 있기에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렇죠. 원사님이 계시니까 헌병대장이라고 해봤자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김나리 중사는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금 오만함과 조롱의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 시각 칠성부대 헌병대 본부는 비상 상황실과도 같았다. 훈련이 아닐 때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박건우 소령의 명령 아래 모든 헌병대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실탄이 담긴 탄창을 총기에 결합하고 있었다. 총기 멜빵을 몸에 걸고 조끼와 헬멧을 착용하는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정확했다. 그들은 평소에도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을 해결해 왔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처음이었다. 모두가 직감했다. 이번 사건은 평범한 군기 순찰이나 하극상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수사팀 전원 차량으로 전 중사의 낮은 목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렀다. 헌병대원들은 두 줄로 서서 일사불란하게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소리는 복도 바닥에 낮게 울리는 듯했다. 어두운 주차장에는 두 대의 군용 집차가 시동을 건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엔진의 저음이 한밤의 정적을 깨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헌병대원들이 신속하게 차량에 탑승했다. 박건우 소령은 선두 차량에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서윤 하사 사건의 전담 수사관이 된 전 중사가 앉아 있었다. 소령님, 독수리 연대 장교 숙소로 가는 겁니까? 전 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박소령이 단순한 여군 숙소가 아니라 사건의 배후에 있는 원상철 원사를 체포하러 갈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아니, 일단 여군 숙소로 간다. 박건우 소령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원상철 원사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대기 전에 먼저 그의 손발을 잘라내야 해. 그래야 그가 더 이상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없어.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그들의 숙소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했던 모든 증거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체포 현장을 모든 장병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소문은 진실을 퍼뜨리는 가장 빠른 수단이니까 전 중사는 박소령의 깊은 의도를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 작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독수리 연대, 아니 칠성부대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공개적인 선전포고이자 부대 내의 썩은 뿌리를 드러내기 위한 첫 번째 단추였다. 박건우 소령은 이서윤 하사를 괴롭혔던 2명의 가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끌어내림으로써 군대 내에 만연했던 침묵의 카르텔을 산산조각 낼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2대의 헌병대 차량은 소리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목적지는 독수리 연대의 심장부, 그리고 한밤의 평화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도로를 가르며 맹렬하게 질주했다. 그 빛은 마치 정의라는 이름의 칼날처럼 곧 터져나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다. 칠성부대 독수리 연대 여군 숙소는 한밤의 정적 속에 잠들어 있었다. 모두가 고된 하루를 끝마치고 꿈속으로 빠져든 시간. 고요한 어둠을 가르고 2대의 헌병대 차량이 소리 없이 건물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량의 엔진 소리가 멈추자 문이 열리고 헬멧을 착용한 헌병대원들이 신속하게 하차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사냥감을 포위하는 맹수처럼 정교하고 날카로웠다.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갖춘 그들의 모습은 이곳에 단순히 궁이 순찰을 온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선두에 선 박건우 소령은 단호한 눈빛으로 건물을 올려다 보았다. 그는 손목시계의 시간을 확인하고 옆에 서 있던 수사관 전 중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 개시, 그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헌병대원들은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그들의 발소리는 소리 없이 낮게 울렸다. 조용한 복도를 따라 2개의 조가 나뉘었다. 한 조는 황지수 상사의 방으로, 다른 한 조는 김나리 중사의 방으로 향했다.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는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건우 소령의 등장이 단순한 해프닝이기를 바라며 원상철 원사의 든든한 뒷배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방문이 활짝 열렸다. 헬멧을 쓴 헌병대원 2명이 순식간에 방 안으로 들어섰다. 헌병대입니다. 황지수 상사, 김나리 중사, 현재 군사경찰 수사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즉시 협조하십시오. 갑작스러운 상황에 2 사람은 말을 잃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김나리 중사는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다 말고 굳어버렸다.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불응시 공무집행 방해로 즉시 추가 체포하겠습니다. 협조하십시오. 헌병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나리 중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황지수 상사는 그녀보다 몇 초 늦게 반응했지만 그녀의 얼굴 또한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겨우 몸을 가누었다. 이건 불법이야 우리에게 무슨 혐의가. 황지수 상사가 소리치려 했지만 헌병대원은 이미 그녀의 양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다. 철컥 하는 소리는 마치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는 저항할 힘도 없이 무력하게 끌려 나왔다. 그들의 방이 소란스러워지자 복도에 있는 다른 여군들도 잠에서 깨어나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어둠 속에서 헌병대원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오는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상사님, 중사님, 한 병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작게 속삭였다. 순식간에 복도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었던 절대적인 권력자들이 마치 죄인처럼 헌병대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은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이제껏 억눌려 왔던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일부는 통쾌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혹시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까 두려움에 떨었다. 복되는 박건우 소령이 헌병대원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등 뒤에 있는 헌병대원들은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의 방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당직사관실에 불이 켜지고 당직사관인 한중위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뛰쳐나왔다. 소령님, 무슨 일입니까? 이 밤중에 여군 숙소에서 한중위는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박건우 소령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귀관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질문도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 나는 사단 헌병대장으로서 정식 절차에 따라 긴급 작전을 수행 중이다. 지금 당장 이 장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군사경찰이 인수할 것이니 귀관은 즉시 본인의 역할로 돌아가라. 그는 한중위에게 법적 권위를 증명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내보였다. 한중위는 그 서류들을 읽고 말문이 막혔다. 긴급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단어는 그가 감히 거스를 수 없는 단어들이었다. 그는 박건우 소령의 차가운 눈빛에 압도되어 더 이상 아무런 반발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다. 헌병대원들의 압수수색은 정교하고 꼼꼼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뒤지고 있었다. 옷장, 서랍장, 침대 아래, 심지어 화장실까지. 그러던 중 한 수사관이 김나리 중사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다이어리 속에는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들과 은밀한 비리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특정 인물에게 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다이어리는 이서윤 하사를 괴롭혔던 일뿐만 아니라 그들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부패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건우 소령은 다이어리를 건네받아 무덤덤하게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어둠이 독수리 연대 내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는 헌병대원들에게 이끌려 숙소를 나섰다. 그들이 끌려가는 복도 양옆으로 그동안 그들의 횡포에 고통받았던 수많은 장병들이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 분노, 그리고 희열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동조가 아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는 고요한 기대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는 군용 집차 뒷좌석에 무력하게 앉았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에는 그들의 모든 권력과 오만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차량은 어둠 속으로 출발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박건우 소령은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의 실탄이 장전된 총기가 허리에 단단히 채워져 있었다.
이 새벽의 기습작전은 단순히 2명의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을 넘어 칠성부대 전체에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낼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칠성부대 헌병대 본부, 눅눅하고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조사실. 그곳은 모든 거짓과 위선이 벗겨지는 진실의 장소였다.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는 각각 다른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초췌한 얼굴에는 한밤중에 체포작전이 가져온 충격과 공포,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김나리 중사는 의자에 앉아 거만한 태도로 수사관을 노려보았다. 나한테 뭘 기대하는 겁니까?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애송이가 지어낸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흔들렸지만 아직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해왔던 거짓말이 통하리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조용히 김나리 중사의 책상 서랍에서 압수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다이어리의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 있었고 익숙한 그녀의 글씨체로 나리야, 오늘도 파이팅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김나리 중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게 왜 여기에... 수사관은 그녀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 다이어리 말입니다. 중사님께서는 아주 꼼꼼하신 분인가 봅니다. 하루하루의 일과와 감정, 그리고 은밀한 거래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예를 들어 며칠 전 후임 궁이 잡는 일을 잘 해결해 준 대가로 원사님께 전달할 서류 100만 원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든지 하사 한 명 버릇 고치는 데 쓰는 돈이라고 메모한 내용이라든지 말입니다. 김나리 중사의 눈이 흔들렸다. 그 다이어리는 그녀의 군 생활의 추악한 이면을 기록한 비밀의 장부와도 같았다. 상급자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하급자들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데 필요한 권력을 얻어왔던 그녀의 모든 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건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그녀는 소리쳤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았다. 수사관은 미소 지으며 다이어리 속 페이지를 넘겼다. 오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서윤 하사의 상처와 이 다이어리 속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나리 중사의 저항은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울면서, 소리치면서. 하지만 그녀의 고백은 이서윤 하사를 괴롭힌 사소한 일탈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황지수 상사와 함께 원상철 원사의 비호 아래에서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 왔다고 실토했다. 하급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고 그들의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조작했으며 심지어는 부식 비용을 횡령하고 그 돈을 상납하는 일까지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한편 황지수 상사는 김나리 중사보다 더 완고하게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직감했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박건우 소령이 직접 그녀의 조사실로 들어섰을 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건우 소령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황 상사, 김 중사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나는 이 하사의 진술과 다이어리 증거, 그리고 김 중사의 자백을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진실을 말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은
이미 문서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었던 그 사람, 원상철 원사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황지수 상사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제야 그녀는 박건우 소령의 등장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거대한 수사작전의 시작이었음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녀는 김나리 중사보다 더 상세하게 그리고 더 냉정하게 자신들이 저질렀던 모든 비리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을 통해 이서윤 하사를 괴롭혔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원상철 원사의 지시 아래 연대 내에서 수십 년간 묵인되어 온 부패의 카르텔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헌병대 본부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독수리 연대 내의 수많은 병사들이 자진해서 전화를 걸어와 자신들이 당했던 부조리와 횡포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피해자들이 박건우 소령의 용기 있는 행동에 힘을 얻어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한 명의 용기 있는 고발자가 거대한 물꼬를 트자 그동안 억눌려 왔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마치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원상철 원사라는 한 명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건우 소령은 헌병대 본부 상황실에 걸린 거대한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다. 화이트보드 위에는 이서윤 하사 사건으로 시작된 선들이 점점 더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다.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의 이름에서 시작된 선은 원상철 원사에게로 이어졌고 원 원사의 이름에서는 또다시 다른 간부들과 부대의 비공식적인 동월의 내역, 심지어는 민간 기업과의 불법 계약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대 내 괴롭힘 사건이 아니라 상급자와 하급자가 얽혀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를 형성한 조직적인 범죄였다. 수사팀원들은 밤낮 없이 증거를 수집하고 증언을 기록했다. 이서윤 하사에게 가해진 폭력은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상습적인 위협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헌병대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거대한 군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서윤 하사의 용기 있는 진술과 박건우 소령의 결단, 그리고 수많은 익명의 제보자들의 용기 덕분에 칠성부대 내부에 깊숙이 박혀있던 썩은 뿌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박건우 소령은 화이트보드 위에 적힌 원상철 원사의 이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었다. 이제 모든 화살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칠성의 눈이라 불리던 그의 눈빛은 이제 진실을 파헤치는 집념과 거대한 싸움을 앞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칠성부대 헌병대 수사팀은 3일 밤낮으로 잠을 설쳐가며 증거를 수집하고 증언을 정리했다. 그들의 책상에는 빽빽하게 채워진 진술서와 복사된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김나리 중사의 다이어리에서 시작된 실탈에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부패의 그물망을 드러냈다. 단순한 금전적 비리를 넘어 장비 납품업체와의 유착, 변경식당 식자재 불법 거래, 그리고 하급 부사관들의 인사를 좌우하는 불법적 인사 청탁까지 그 중심에는 원상철 원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들의 군 생활을 좌지우지했고 그들의 비리를 비호하며 연대 전체를 자신의 사유물처럼 운영하고 있었다. 소령님, 모든 증거와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연대장님께 보고할까요?
전 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군대의 공식적인 절차는 사건의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반드시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먼저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박건우 소령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사건은 이미 독수리 연대장의 통제를 벗어났어. 연대장 또한 원원사의 비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최소한 방임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상급 부대 지휘관에게 직보한다. 사단장님께 직접 보고하러 간다. 그것은 박건우 소령의 마지막 남은 카드이자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원칙을 중시하는 정태성 소장이 이 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절차를 무시한 박소령에게 불호령을 내릴 수도 있었고, 반대로 그의 용기에 감탄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박건우 소령은 후자를 믿었다. 군대의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이 그를 움직였다. 사단장 집무실은 칠성부대 내에서 가장 권위 있고 위압적인 공간이었다. 짙은 녹색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나 박건우 소령과 전 중사가 그 방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정태성 소장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다. 박소령, 지금 자네가 한 행동은 군의 모든 절차를 무시한 중대한 위법 행위야. 연대장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그 후 사단장인 나에게 보고했어야 할 문제 아닌가. 자네의 이런 독단적인 행동이 군의 기강을 얼마나 흐트러뜨리는지 자네는 아직 모르는 건가. 정 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집무실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다. 전 중사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건우 소령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하지만 이 사건은 긴급한 상황이었고 연대장의 보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오직 정의와 진실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정 소장은 코웃음을 쳤다. 정의 진실 박소령. 군대에서 정의는 곧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거야. 자네의 그 오만한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나 있나. 박건우 소령은 그의 질책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자신이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위해 이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정 소장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처음에는 이서윤 하사 사건에 대한 자세한 진술서가 있었다. 그 후에는 김나리 중사의 다이어리 사본과 황지수 상사의 자백 진술서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원상철 원사가 주도한 부대 내 비리 네트워크에 대한 상세한 수사 기록과 증거물 목록이 펼쳐졌다. 장비 납품업체와의 불법 거래 기록,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된 특별 수당을 횡령한 내역, 그리고 이서윤 하사 외에 다른 병사들을 괴롭히고 위협해왔던 기록들까지. 정 소장은 서류철을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멈춰 섰다. 그곳에는 박민지 하사라는 이름의 진술서가 있었다. 그녀는 2년 전 원상철 원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전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녀는 진술서를 통해 당시의 고통과 무력감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저는 그들의 횡포에 지쳐 결국 군복을 벗었습니다. 헌병대에 고발하려 했지만 원사님께서 고발해봤자 너만 힘들어진다고 협박하셨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정 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한때 그의 부대원이었다가 상처 입고 떠나야 했던 한 젊은이의 고통이 담긴 진술서. 그동안의 분노가 이제 박건우 소령에 대한 질책이 아닌 자신의 무능과 부대 내부에 뿌리내린 암덩어리에 대한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정 소장은 서류철을 탁 소리나게 닫았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박건우 소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소령, 자네가 옳았어.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내 휘에서 이런 부패가 자행되고 있었다니 용서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응축되어 있었다. 자네가 원칙을 어긴 것은 분명해. 하지만 그로 인해 더 큰 원칙을 지켜냈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주저없이 독수리 연대장의 내선 번호를 눌렀다. 박건우 소령과 전 중사는 숨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전화가 연결되자 정 소장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대령, 지금 당장 헌병대 본부로 가. 그리고 자신의 휘에서 벌어진 모든 부조리와 비리에 대해 한치의 거짓 없이 모든 것을 자백해라.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자네에게 있다. 전화가 끊어지자 정 소장은 다시 박건우 소령에게 시선을 돌렸다. 박소령? 지금부터 자네는 사단 전체의 부패를 척결하는 특별수사관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모든 부대, 모든 계급에 대해 자네가 가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 그 어떤 방해도 용납하지 않겠다. 자네의 모든 결정은 곧 나의 결정이다. 자네는 이제 내가 이 부대를 정화하기 위해 부여한 칼날이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명령이자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최고 지휘관의 굳건한 약속이었다. 마침내 정의의 칼날이 가장 높은 가지에 닿는 순간이었다. 제5보 명연대장 이창훈 대령의 집무실은 한때 위엄과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싸늘한 정적만이 감도는 공간이었다. 정태성 소장과의 전화 통화가 끝난 후 이 대령은 허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무력하게 떨렸고 얼굴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박건우 소령이 원칙을 무시하고 사단장에게 직보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는 자신의 무능과 방임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원상철 원사가 연대 내에서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결국 자신의 몰락이었다. 내가 결국 이런 식으로. 이 대령은 텅 빈 집무실에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군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을 맺었다. 그와 함께 비리에 연루되었거나 사건을 방김했던 연대 참모진들도 줄줄이 해임되었다. 독수리 연대. 한때 칠성부대 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대로 꼽혔던 그곳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그 시각 원상철 원사의 집무실. 그는 여느 때처럼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오만이 가득했다. 그는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가 체포되었지만 자신이 직접 손을 쓴 일은 없기에 헌병대가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설령 자신에게 불똥이 튄다 해도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비공식적인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집무실 문이 열렸다. 박건우 소령과 헌병대원들이 집무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원상철 원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봐 박소령.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감히 원사인 나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박건우 소령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원상철 원사, 군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 폭행교사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군사경찰의 지시에 협조해 주십시오. 박소령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원상철 원사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박소령, 자네가 미쳤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사단장님께 자네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할 거야. 당장 이 무례한 행동을 멈춰. 그는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헌병대원이 그를 제지했다. 소장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직접 지시하신 명령입니다. 박소령의 말에 원상철 원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모든 권력과 힘, 인맥은 사단장의 명령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럴 리가. 소장님께서.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대신 절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헌병대원들은 무력하게 주저앉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그 찰칵 소리는 독수리 연대, 아니 칠성부대 전체에 드리워져 있던 거대한 어둠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원상철 원사는 자신이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고 믿었지만 그의 권력은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 그의 몰락은 독수리 연대 전체에 충격과 동시에 거대한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원상철 원사의 체포를 시작으로 박건우 소령이 주도하는 정의의 칼날은 칠성부대 전체로 뻗어나갔다. 헌병대 수사팀은 주야로 움직이며 비리에 연루된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을 색출해냈다. 그들의 이름은 진술서와 서류 목록, 그리고 압수된 컴퓨터 파일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는 저항했고 일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뉘우쳤다. 그러나 박건우 소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이번 수사는 군대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숙청 작전이었다. 독수리 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연대와 직할대에서도 헌병대의 조사팀이 투입되어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을 체포했다. 그들의 계급과 직위는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사단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박건우 소령은 군대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거침없이 움직였다. 헌병대원들은 피로를 잊고 수사에 매달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독수리 연대 내의 분위기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썩어 문드러졌던 부조리와 횡포가 사라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군대 내에서 계급은 더 이상 권력과 폭력을 휘두르는 수단이 아니었다. 상급자들은 하급자들을 존중했고 하급자들은 상급자들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서윤 하사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난 상처는 사라졌지만 그 상처가 남긴 기억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헌병대의 자원해 수사에 협조했고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군인이었다. 원상철 원사가 체포된 후 독수리 연대에는 새로운 연대장이 부임했다. 그는 정 소장이 직접 임명한 원리 원칙주의자였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모든 부대원들을 모아 우리는 이제 썩은 뿌리를 뽑아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칠성부대의 명예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부대원은 계급과 직위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오직 정의와 명예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라고 연설했다. 그의 연설은 장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독수리 연대는 이제 막 고통스러운 상처를 치료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했다. 박건우 소령의 정의로운 칼날은 부패한 몸의 모든 암세포들을 도려내고 있었다. 비록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험난했지만 모두는 알고 있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었다면 이 부대는 결국 썩어 문드러져 사라졌을 것이라는 것을. 군사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엄숙했다. 법대 위에는 3명의 군판사가 단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피고인석에는 한때 독수리 연대의 실세였던 원상철 원사와 황지수 상사, 그리고 김나리 중사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군복은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이 아닌 죄인의 표식처럼 보였다. 방청석에는 칠성부대 소속 장병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이제껏 겪었던 모든 불의에 대한 울분이 서려 있었다. 공판은 박건우 소령이 주도한 헌병대 수사팀의 3주에 걸친 철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검찰관은 원상철 원사가 주도한 조직적인 부패와 비리, 그리고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가 그의 비호 아래에서 저질렀던 끔찍한 가혹행위와 폭행의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김나리 중사의 다이어리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스크린을 통해 방청객들에게 공개되었고 그들의 만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낮게 깔린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증인으로 이서윤 하사가 법정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던 앳된 부사관이 아니었다. 비록 몸은 작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수치심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저는 이분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저와 같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원상철 원사와 황지수 상사, 김나리 중사는 그녀의 단단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서윤 하사에 이어 2년 전 원상철 원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전역을 선택해야 했던 박민지 하사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저는 군대가 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들이 저에게 짓밟았던 꿈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악랄했는지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었다. 재판은 일방적이었다. 압도적인 증거와 수많은 증언들 앞에 피고인들은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권위는 이미 무너졌고 그들을 비호했던 힘도 사라진 후였다. 최종 변론에서 그들은 변명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지만 그들의 호소는 법정의 냉정한 정의 앞에 무력했다. 마침내 군판장은 최종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원상철에게는 군형법상 직권남용 및 폭행교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황지수에게는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나리에게는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3명의 피고인 모두 군 계급장을 박탈한다.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 안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소리 없는 함성과도 같았다.
원상철 원사는 선고를 듣고 분노와 함께 허탈한 표정을 지었고 황지수 상사와 김나리 중사는 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절망에 빠졌다. 그들의 모든 권력과 오만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법의 냉정한 심판뿐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서윤 하사는 정태성 소장에게 호출되었다. 사단장 집무실은 여전히 권위가 느껴졌지만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공간이었다. 정 소장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며 소파에 앉혔다. 이 하사, 군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자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네. 군대의 명예를 다시 세워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정 소장은 조용히 이서윤 하사에게 제안했다. 이 하세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 첫 번째는 자네가 원한다면 나는 자네에게 명예전역을 명할 거야. 그동안의 고생을 인정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지. 군대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자네에게는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 이서윤 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군대를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길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다시는 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소장님, 저는 군대에 남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 소장은 그녀의 대답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나? 이서윤 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심을 털어놓았다. 제가 처음 이곳에 전입 왔을 때 저는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건우 소령님을 만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한 힘을 가졌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짓밟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병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정 소장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복수심이 아닌 정의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확고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좋아. 이 하사의 뜻을 존중하겠네. 나는 자네의 헌병대 전속을 승인할 것이고 자네가 최고의 헌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 소장에게 경례를 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벅찬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이서윤 하사는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고통과 상처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군인이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상처는 이제 그녀를 더 강하고 굳건한 사람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강원도의 겨울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산에는 아직 잔설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봄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칠성부대 독수리 연대에는 그 잔설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오랫동안 쌓여있던 차가운 공기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었다. 더 이상 간부들의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거나 사소한 실수에도 가혹한 질책을 받을 걱정은 없었다. 병경식당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쉼터가 되었고 장병들의 웃음소리는 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진심 어린 것이었다. 군복을 입은 장병들의 걸음걸이에도 활기가 넘쳤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동료와 상급자를 신뢰하고 자신들이 지키는 명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부대원들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는 이서윤 하사의 용기와 박건우 소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고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우리는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이서윤 하사는 2등 상사 계급장을 달고 헌병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남았던 멍 자국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한때 불안으로 흔들리던 눈빛은 이제 확고한 의지와 평온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의 몸에 딱 맞는 전투복은 더 이상 헐렁하지 않았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확신과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정의의 수호자였다. 그녀의 손목에는 한때 자신을 억압했던 수갑 대신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총과 수갑이 들려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이서윤 상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연대 내부를 순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장소, 병경식당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능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상사, 순찰 잘하고 있나? 그녀는 몸을 돌려 박건우 소령과 마주섰다. 그는 여전히 헌병대장 완장을 차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차가운 칼날 같은 분위기 대신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건우 소령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변화에 대한 깊은 만족감과 뿌듯함이 서려 있었다. 네, 소령님, 이상무입니다. 모든 장병들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서윤 상사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감사함을 표현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험난한 시간을 헤쳐왔고 거대한 어둠을 걷어냈다. 박건우 소령은 그녀의 상처가 아물고 그 상처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음을 보았다. 이서윤 상사는 그가 보여주었던 정의와 용기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기억했다. 훌륭하군.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줘. 칠성부대의 명예는 자네와 같은 군인들이 지키는 거야. 박건우 소령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노치 소령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서윤 상사는 경례를 하고 다시 순찰을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앞을 향해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왜 군인이 되었는지, 왜 이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서윤 상사는 헌병대 사무실에서 이등병들의 궁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여러분, 군대는 계급이 존재하지만 계급이 힘을 휘두르는 곳이 아닙니다. 계급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 동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곧 이 부대의 명예를 결정합니다. 이등병들은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서윤 상사가 한때 자신들과 같은 이등병이었고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단순한 교육이 아닌 살아있는 교훈이자 희망이었다. 강원도의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칠성부대에는 따뜻하고 새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한 젊은 하사의 용기 있는 외침과 한 헌병대장의 흔들리지 않는 정의가 칠성부대라는 거대한 조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부대원들의 가슴 속에 남아 군대의 정의를 지키는 불꽃이 되었다. 그 불꽃은 더 이상 아무도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이서윤 상사처럼 또 다른 희망을 찾아 나서는 이들을 비추는 등대가 될 것이었다.